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 요즘 것들과 세련되고 현명하게 공생하는 생존의 기술. 이명균 지음, 출판사 지식너머, 낭독 이성은. 꽃밍아웃하고 할 말은 좀 하고 살자. 나는 지독한 곱슬머리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외출하기 겁이 난다. 그야말로 곱슬머리가 물 만난 날이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푸석거리고 곱슬곱슬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마 곱슬머리인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사춘기부터 곱슬머리는 나의 콤플렉스였다.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가리키며 너 곱슬머리야? 라고 할까봐 매번 드라이에 공을 들이고 가장 하드한 왁스와 스프레이로 중무장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는 이런 시선에도 조금씩 무뎌졌다. 이제는 나에게 누군가가 곱슬머리세요? 라고 물어보면 무심한 반, 농담 반을 섞어서 받아친다. 네, 심한 곱슬머리예요. 컬 예쁘죠? 이제 더 이상 곱슬머리는 내게 콤플렉스가 아니다. 오히려 쉽게 인정하고 당당하게 드러내자 곱슬머리는 내 특징이 되었다. 30대 초반부터 가발에 의지하기 시작한 선배가 있다. 선배는 혹여나 가발이 돌아가지는 않았을까, 어색한 게 티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나도 장난기가 발동하여 그를 바라형이라고 놀리곤 했는데 이 선배는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의 머리 사정을 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대놓고 가발 전문가가 되어서는 가발 예찬론을 늘어놓기도 한다. 그 선배는 더 이상 가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오히려 웃음으로, 자연스러움으로 넘겨버리고 만다. 그렇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내게 관심이 적다. 단지 나에 대해 떠드는 것을 좋아할 뿐이다. 다들 자신의 일로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사치에 불과하다. 내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이불킥을 100만 번 날릴 것 같은 부끄러운 일도 남에게는 그저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주스를 마실까 하는 고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꼰대는 나쁜 사람, 꼰대 방지, 꼰대 탈출, 꼰대가 되지 않는 법 등을 말한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세월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험치를 드러내는 게 두려워진다. 꼰대 같아 보일까봐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내가 꼰대처럼 보이면 어쩌지? 두려워하며 해야 할 말을 참고 숨기기보다 할 말은 하며 내가 좀 꼰대라서 말이야 하고 웃어넘기면 어떨까? 내가 시원하게 인정하는 대신 나답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꼰대가 아니다. 당당하고 소신 있는 나일 수 있다. 꼰대가 될까봐 두려울 땐 오히려 먼저 꽃밍아웃하고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이제 할 말은 좀 하고 살자. 나는 강요하는 걸까? 권유하는 걸까? 세상에는 애매한 것들이 많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을 좀 더 알아갈수록 애매한 것들은 더 많아진다.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나 드리면 좋을까?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는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할까? 특히 사람 사이의 관계나 감정이 얽혀 있을 경우 이 애매함은 더 커진다. 요즘 들어 가장 애매함을 느끼고 고민하는 부분은 권유와 강요 사이의 애매함이다. 어디까지가 권유이고 어디부터가 강요인지 애매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나에게 권유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를 위한 경우가 많다. 본인이 이미 경험해본 바 좋아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선한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분명 권유가 맞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때론 그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권유도 강요로 느껴질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나름의 경험으로 생긴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이 견고해져서 나와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권유와 강요의 동상이몽이 시작된다. 서로의 인식 차이에서 강요와 권유의 갈림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최근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여 명 남짓한 광고회사에 다니는 친한 선배의 이야기인데 이 선배 회사의 사장은 등산 마니아였다.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그 다음 상황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산에서 워크숍이자 단합대회를 연다고 했다. 그것도 토요일에 말이다. 초기에는 수도권에 있는 산으로 당일치기로만 진행하던 것이 점차 전국에 있는 산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한라산까지 다녀왔다고 한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사장은 늘 등산이 끝나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좋은 공기 마시고 정신 수양하고 공짜 점심에 게다가 공짜 술까지 주는데 누가 산에 오기 싫다고 하겠어?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굉장한 착각이다. 물론 정말 산이 좋아서 즐겁게 참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장과 함께보다 가족들과 함께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사장은 딱 권유만 하고 적어도 선택권은 직원들에게 남겨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산을 좋아하는 것은 사장의 자유이지만 산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직원들의 자유일 텐데 적어도 직원들에게 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와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봤다. 그러면서 조금은 장난스러운 생각도 곁들여봤다. 혹시 사장 위에 회장이 있어서 박 사장 나랑 스쿠버 다이빙 갑시다 라고 했을 때의 기분을 잠깐이라도 상상해본다면 직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좋아해주기 바라는 선한 의도가 때로는 관계를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출발해도 결국 결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선한 의도가 강요가 아닌 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아래 3가지 원칙만큼은 지켰으면 한다. 1. 반복해서 말하지 말자. 듣기 좋은 소리도 3-4번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3번 이상 반복하면 듣기 싫고 강요로 느껴진다. 딱 1번 또는 최대 2번까지만 권유하자. 또한 내가 권유한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지속적으로 체크한다면 이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다. 2.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남겨두자. 권유하는 것이 강요가 되지 않으려면 선택권은 상대방의 몫으로 해야 한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시간을 상대방에게 허락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볼래? 라는 질문이 먼저여야 하고 그 질문에 따른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싫은 소리를 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순간 권유는 강요가 된다. 권유는 하되 아니면 말고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강요하지 말자. 3. 내 생각은 가장 늦게 이야기한다. 권유의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경우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자고 못을 박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 사회에서는 선배나 상사의 말에 토를 다는 것이 무례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먼저 말하기보다 아랫사람이나 후배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편이 좋다. 회사는 내가 하기 싫은 것,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모른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회사에서는 왜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다. 물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하 직원에게 내 생각을 강요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업무 외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강요가 아닌 권유가 더 바람직하다. 적어도 강요를 권유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을까? 병에는 스몰 석세스 처방이 딱이지. 요즘 반려라는 말이 대세다. 언제부턴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넘어서 반려식물, 반려생물까지 등장하고 있다. 반려라는 말은 현대인의 고독함을 해소해주는 단어이고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려식물이라는 말은 낯설기도 하고 키우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반려식물을 키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괜히 궁금하여 핀잔을 하듯이 말했다. 그거 왜 키우는 거야?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애교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게 낫지 않아?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대답이 뜻밖이었다. 사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나의 책임감을 테스트해보고 싶어. 몇 달만 잘해내면 반려동물을 키워보려고. 보통 사람들은 공기 정화, 정서 함양, 인테리어 효과 등의 이유로 반려식물을 키운다고 하는데
친구는 전혀 다른 이유로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었다. 반려식물을 잘 키운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키우기에 도전하겠다는 이야기니 말이다. 친구의 말을 듣고 불현듯 한 단어가 떠올랐다. 스몰 석세스. 스몰 석세스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지만 많은 심리학자와 경영학자가 활용하는 용어다. 작은 성공 경험으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나갈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좀 더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 스몰과 석세스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스몰의 의미에는 세분화의 원칙이 숨겨져 있다. 어떤 목표나 일을 큰 덩어리로 접하면 과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또는 하기 싫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진다. 거대한 목표를 맞닥뜨리니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럴 때 그 일이나 목표를 세분화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내가 가야 할 길이 10km라고 생각하면 멀게만 느껴지고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인다. 하지만 1km만 가자, 아니 100m만 가자는 충분히 마음먹을 수 있다. 10km라는 목표는 멀게 보이고 막막하지만 500m, 200m, 100m는 충분히 갈 수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된다. 영어 마스터하기라는 목표는 막막하고 막연한 목표이지만 하루 영단어 10개, 회화 10분, 듣기 5분, 토익 책 10쪽 등으로 세분화하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이나 목표를 잘게 쪼개서 실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세분화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그냥 석세스가 아니라 스몰 석세스인 것이다. 두 번째는 석세스의 의미다. 아무리 작은 성공 경험이라도 일단 성공의 맛을 보면 다음 성공, 그리고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작은 성공을 통해 만들어진 성취감과 자신감이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다. 나는 작은 성공 경험이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이어트를 하면서 절실히 느꼈다. 10kg 감량이라는 목표는 나에게 있어서 세상 그 어떤 일이나 목표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매일 다짐은 하는데 금세 실패하는 것 중 하나였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직업의 특성상 다이어트를 반드시 해야 했다. 온갖 운동과 식이요법을 시도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나와 식성, 체형, 성격 모든 것이 비슷한 쌍둥이 형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체중계를 먼저 사. 그리고 체중을 매일 체크해봐. 1년 만에 15kg을 감량한 형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속은셈 치고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랐다. 조금 찐 날도 있고 빠진 날도 있었다. 하지만 아주 적은 체중이라도 살이 빠진 날은 마음가짐이 달랐다. 내가 0.2kg을 뺐네. 더 노력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을 하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때부터 나에게 10kg 감량이라는 목표는 의미가 없어졌다. 대신 멀리 보지 않고 하루하루의 작은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기적처럼 10kg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스몰 석세스 효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의 효과가 있다. 보통 평소에 해본 일과 조금 다르거나 기존의 업무보다 난이도가 있는 경우 거부 반응이 오기 마련이다.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잘해보고 싶지만 자신감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 스몰 석세스는 좋은 처방이 된다. 우선 스몰의 원칙을 적용한다. 해야 할 일을 세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업무를 잘게 나누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공시켜 가다 보면 작은 성공에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만족감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 더 잘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는 것이다. 처음부터 100%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 10% 달성, 50% 달성, 60% 달성 등으로 업무를 관리하면 이것이 일의 속도도 높이고 끝까지 해내는 의지를 만들어낸다. 군에 입대해서 신병 교육을 받을 때 마지막 훈련은 항상 20km 행군이었다. 그것도 10kg의 군장을 메고 하는 행군이다. 말이 좋아서 훈련이지 몸이 고되다. 이때 허리가 아프네, 심장이 안 좋네 등으로 열애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20km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 겁이 나기 때문이다. 내가 20km를 완주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앞선다. 이런 심리를 잘 알아서일까? 행군할 때 조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멀리 보지 말고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가.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가면 신기하게 덜 힘이 든다. 멀리 있는 목표를 생각하기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걷는 걸음의 성공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4km씩 가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한다. 한 걸음 한 걸음의 작은 성공이 4km의 성공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5번의 성공이 20km 완주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한 것이다.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일 앞에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앞선다면 스몰 석세스로 대항해보자. 스몰과 석세스의 조합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다. 노후에도 기술이 있다. 첫 직장에 입사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사내 행사가 있어 대회의실을 사용해야 했기에 예약을 하려고 보니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다. 아차 싶어서 급하게 담당자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며 부탁했지만 담당 직원은 콧방귀도 안 뀌었다. 게다가 거절을 넘어서 신경질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무안하고 화가 났지만 미리 챙기지 못한 나 자신을 탓하며 포기하고 돌아섰는데 담당자의 짜증이 섞인 한마디가 더 날아들었다. 그렇게 중요하면 미리미리 예약을 해놓던가. 충분히 거절 의사까지 확인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노우라고 말했으면 그만이지 안 해도 될 말까지 해서 내 신경을 자극했다. 회사는 공동체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나라는 사람은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조직이라는 거대한 그물망에서는 어딘가의 점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협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상사나 선배, 동료로부터 전방위적인 부탁이 날아든다. 주변의 부탁이나 협조 요청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다. 가급적 돕고 협력하고 의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때론 노우라고 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현실 조직에서 거절을 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서 거절은 내 존재감이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상대방에게 물어볼 자유가 있듯이 나에게도 거절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다. 그러나 같은 거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정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거절할 때 필요한 3가지 기술을 소개하겠다. 1. 단호하면서 분명하게 그러나 예의를 갖춰서 말하라. 노우라고 말할 때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하되 예의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자료조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좀 바빠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등으로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 거절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다고 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여지를 남기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희망 고문이 오히려 고통이 되듯이 부탁하는 사람에게도 여지를 남기는 것이 괜한 기다림과 고통을 줄 수 있다. 대신 거절할 때 말은 부드럽게 해야 한다. 단호하게라는 뜻이 예의 없게 하라는 말은 아니다. 정중하게 표현해야 한다. 귀찮다거나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마법과도 같은 표현인 해드리고는 싶은데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라는 양념 하나를 얹어서 말한다면 좀 더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다. 2. 거절의 이유를 설명하라. 거절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What? 거절만 하지 말고 Why? 거절의 이유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달하면 듣는 사람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음료수 마시지 마 보다 이거 공장 폐수 지역에서 만든 거래 마시지 마가 더 강력하고 지금 못할 것 같아 보다 내일까지 제출해야 될 보고서 때문에 지금 여력이 없어가 더 설득력 있다. 3. 대안을 제시한다. 가끔 편의점이나 상점에 갔는데 내가 찾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점원의 반응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유형은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단호박으로 말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A는 없지만 B는 어떠세요? 라고 되묻는 유형이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하지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다. 손님은 점원이 제시한 대안의 가치나 그것의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고맙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대안을 제시한다. 가끔 편의점이나 상점에 갔는데 내가 찾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점원의 반응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유형은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단호박으로 말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A는 없지만 B는 어떠세요? 라고 되묻는 유형이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하지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다. 손님은 점원이 제시한 대안의 가치나 그것의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고맙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절하는 법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함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단호박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절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사람도 있다.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배려한다면 반대의 상황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거절 이전에 도와주고 협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지만 불가피하게 노우라고 말해야 한다면 위의 3가지 기술을 적용해보자. 명확하지만 예의 바르게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거부감도 줄이고 내가 거절하는 것의 불편함이나 미안함도 조금은 덜게 될 것이다.